교육공무직 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여러분들하고 함께 노동조합과 정치 그리고 진보정당 운동에 대해서 같이 한번 고민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노동조합에서 정치를 얘기하는 것이 그렇게 익숙하지는 않을 수도 있습니다만 노동조합과 정치가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든지 노동조합은 한국 사회의 정치 전반에 관해서 어떤 활동을 해야 되는지 이런 고민들을 여러분하고 함께 나누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노동운동이 도대체 무엇이길래 정치라고 하는 영역과 관계를 맺어야 되는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우리는 노동운동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갖고 있어야 할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을 같이 한번 고민해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 장면을 보시면 우리가 이제 노동운동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제가 이런 표를 만들었는데요.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돈을 많이 가진 사람들이 500이라고 하는 돈을 가지고 공장을 짓고 그 다음에 노동자를 고용해서 상품을 생산하는 사회입니다. 자본주의 세상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이윤이 됩니다. 그래서 이 이윤을 위해서라면 저 공장이나 기계 원료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하든지 줄여보려고 노력을 하고 또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도 어떻게 하든지 줄이려고 하게 되는 거죠. 핵심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이렇게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그래서 비정규직을 통해서 노동에 들어가는 비용을 줄이기도 하고 또 정리해고를 통해서 노동자를 해고하기도 하고 또 임금체계를 바꾸기도 하고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윤이 되는 것이라면 끊임없이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돈을 가진 사람들은 그렇게 세상을 운영하려고 노력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는 돈도 중요하지만 노동자의 생존권도 중요하고 우리들의 복지와 임금도 중요하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요. 그러려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사람들이 이윤만을 중심으로 살아가지 않도록 어떻게 하든지 이 문제에 대해서 우리가 이 방정식에 대해서 이윤 중심의 방정식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방정식으로 만들어야 되는 거죠. 그러려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결국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그 방법은 딱 하나가 있는데 저 노동으로 고용되어 있는 사람들이 통째로 없어지면 상품 생산도 안 되고 또 이윤도 나지 않기 때문에 저기 있는 노동에 모여 있는 사람들이 집단적으로 힘을 결집해서 그래서 이윤 중심의 세상이 아니라 인간 중심의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게 되는 거죠. 이분들이 이 노동으로 고용되어 있는 이 노동자들이 집단적으로 결집해서 쑥 빠져버리면 상품이 생산이 안 되잖아요. 집단적으로 결합해서 쑥 빠진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노동조합을 만든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동운동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윤 중심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벌어지는 세상의 모든 모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동자들이 결합하고 있고 그리고 그 노동자의 목적은 이윤만이 전부가 아니라 세상을 함께 살고 인간 중심의 세상으로 바꾸기 위해서 노력하는 것, 그게 바로 노동운동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꾸는 유일한 무기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 노동운동. 정말 우리 노동운동은 세상을 바꿀 수 있는 유일한 무기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어쨌든 여러분들이 노동조합을 하고 있는 것은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의 임금을 위해서 노동조합을 하고 있지만 이걸 더 크게 보면 결국 우리 사회를 바꾸기 위해서 우리 노조활동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실제로 우리나라에 노동조합이 많고 민주노총이 있고 노조활동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세상은 정말로 이윤만이 중심이 아닌 인간도 존중하는 사회가 되고 있는지 잠깐 우리가 한번 볼까요? 우리는 흔히 노동조합을 이렇게 정의하게 됩니다. 보편적으로 정의할 때는 조합원의 이익을 보호 개선하는 조직이고 또 한편으로는 노동계급 일반, 다시 말하면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조직이다. 이렇게 두 가지로 생각할 수 있는데요. 한편으로는 조합원이기 때문에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는 것이 노동조합입니다. 그렇지만
노동조합이 자기 임금만을 밝히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겠어요?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노동자 전체의 이익을 증대하는 조직이어야 한다는 뜻이죠. 여러분,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이 자기들의 조합원의 이익만을 위해서 임금을 왕창 올리게 되면, 그러면 현대자동차의 사용자들은 어떻게 해요? 올라간 비용을 충당하기 위해서 그럼 어떡하죠? 그 비용을 하청업체나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 전가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노동자들이 자기 조합의 이익만을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맞다라고는 할 수 있지만, 대신에 오히려 비정규직의 일자리가 어려워지고 현대자동차의 하청업체의 노동자들의 임금이 떨어지는 그런 문제도 발생하게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이 노동조합의 정의를 할 때 이 두 지점은 한편으로는 충돌하는 지점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어떻게 노동조합 활동을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은 교육공무직의 조합원들의 임금만 올라가거나 우리들의 근로조건만 개선된다라고 하면 다 되는 건가요? 아닌 거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노동조합에 대해서 우리 스스로 제대로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것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정리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노동자가 잘 먹고 잘 살기 위해 사업장의 삶은 물론이고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제도와 조건을 바꾸기 위해 투쟁하는 조직이다. 다시 말하면 나의 사업장, 교육공무직으로서의 조합원의 이익도 반드시 개선해야 되겠지만 동시에 세상을 함께 바꾸는 노력을 해야 되겠다. 그게 노동조합이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렇지 않고 교육공무직의 조건만 바꾼다면 다른 데 비정규직 문제나 한국 사회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고민해 주지 않는다면 밖의 세상에는 비정규직이 차고 넘칠 텐데, 밖에 비정규직이 차고 넘친다면 교육공무직에 있는 노동자들의 근로조건이 개선되겠습니까? 안 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는 한편으로 조합원의 이익을 위해서 노력해야 되기도 하지만 또 한편으로는 세상을 돌아가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인간 중심의 세상이 되도록 노력하는 것, 이 두 가지를 다 해야 되는 게 바로 노동조합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실제로 우리 세상에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노동조합은 세상을 바꾸고 있는지 같이 한번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장면을 한번 보실까요? 이 장면은 문재인 대통령이 처음으로 대통령에 당선이 되고 나서 인천국제공항을 방문을 했는데요. 인천국제공항에 가서 이런 선언을 하죠. 앞으로 공공부문에서 비정규직은 제로로 만들겠다. 그렇게 선언을 하고 나서 인천국제공항에서는 난리가 났습니다. 이곳은 17,000명 정도가 근무하는 곳인데요. 이 중에 비정규직은 15,000명이 있고 정규직은 2,000명밖에 없는 그런 곳입니다. 이런 곳에서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니까 이때부터 정규직들이 격렬하게 반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 토론회를 벌이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하는 토론회를 벌이게 되는데, 이 토론장에 정규직 조합원들과 비정규직 조합원들이 같이 이렇게 모였습니다. 그래서 비정규직 조합원들은 제대로 된 정규직화를 해달라고 요청하는 피켓을 들고, 그 다음에 정규직 조합원들은 무임승차 웬 말이냐, 공정사회 공개 채용, 또 결과의 평등은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 엊그저께 예를 들면 환경미화원으로 들어오신 분, 또는 공항의 보안검색으로 들어오신 분들이 시험도 안 치고 들어왔다가 우리랑 똑같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할 수 없다. 이렇게 피켓을 들고 이 토론회를 보게 됩니다. 토론회가 끝난 다음에 정규직 조합원이 일어나서 이런 얘기를 합니다. 나는 이곳에 들어오기 위해서 지난 10년 동안 세계 1등 공항을 놓치지 않고 그렇게 좋은 공항이 되었고, 그래서 임금도 높고 복지도 좋고 성과급도 많은 여기를 들어오기 위해서 노량진에서 고시 공부하듯이 공부했는데도 불구하고 3번이나 떨어지고 간신히 들어왔다. 요즘 청년 실업이 25%가 돼서 정말 직장에 취업하는 게 하늘에서 별 따기인데, 그래서 간신히 취업해서 이제 나는 그 눈물의 노량진 시대를 마감하고 이제 살만 했는데, 그런데 시험도 안 본 비정규직들이
5년 전에 10년 전에 들으신 분들이 그냥 나와 똑같은 신분이 된다는 것은 불공정하다. 언제 여러분들에게 시험을 보지 말라고 한 적도 없고 그 기회를 드리지도 않은 것도 아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임승차하듯이 정규직이 되는 것은 용납하기 어렵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절대 반대라고 얘기를 하게 됩니다. 비정규직의 조합원이 일어나서 또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당신이 노량진에서 3년 동안 공부하면서 3번이나 떨어지고 이 인천공항에 들어오고 싶었던 이유가 뭐냐? 그것은 지난 10년 동안 1등을 놓치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임금도 가장 좋고 성과급도 좋기 때문에 그렇다. 그럼 도대체 지난 10년 동안 이 공항이 세계 1등 공항으로 만든 사람은 누구라고 생각하냐? 이곳에서 활주로에서 눈이 오나 비가 오나 활주로를 정비한 노동자의 10년이 없었다면 지금 인천공항에서 당신이 누리고 있는 복지, 세계 1등 공항 10년 동안 한 번도 놓치지 않은 공항이 되었겠느냐? 당신이 노량진에서 보낸 공부의 3년과 내가 활주로에서 보낸 노동의 10년은 비교할 가치도 없다는 거냐? 그걸 비교하는 것은 불공정하다는 거냐? 라고 하는 얘기를 하게 됩니다. 우리는 아까 얘기했지만 노동조합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은 함께 사는 세상을 만들기 위해서 만들었지만, 그리고 그 활동을 해야 되지만, 정작 우리 세상은 일자리가 없어서 고통스러운 청년과 비정규직으로 눈물의 시간을 보내는 비정규직들이 오히려 서로 싸우고 있는 형국이 되었습니다. 누군가 우리 세상을 잘못 만들었기 때문에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일이 벌어진 거죠. 노동자들이 잘못한 것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이윤을 중심으로 돌아가는 세상에서 노동자들의 비정규직을 양산하고 그리고 청년들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있는 이런 세상을 만든 그것은 과연 무엇일까요? 우리는 서로 싸울 것이 아니라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을 바꿔야 되는 것, 그게 노동조합의 역할입니다. 그렇게 만들어 놓은 세상은 누가 만들었을까요? 그건 정치가 만든 거죠. 정치가 비정규법을 만들고 정치가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한다고 하고서 한 발 뺀 문재인 정권의 문제이기도 하고요. 여러 가지 측면에서 바로 정치가 잘못되면 노동자들끼리 싸우는 형국이 발생하게 되는 겁니다. 다음에 이런 장면 한번 보세요. 어느 날 한 택배 노동자가 관리자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주무시는데 죄송합니다. 저 16번지 안 받으면 안 될까요? 오늘 420개 들고 나와서 이러이러한 얘기를 했고, 그리고 저 집에 가면 새벽 5시 밥 먹고 씻고 나면 또 터미널로 물건 정리하러 가야 됩니다. 이런 얘기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형들이 저 돈 벌어라 하는 건 알겠는데 장담하는데 이따가도 또 똑같이 돼요.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하는 문자를 보냅니다. 택배 노동자의 고통이 그대로 살아있는 문자입니다. 이 노동자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저 너무 힘들어요. 이 마지막 문자를 남기고 이 노동자는 다음날 과로사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누가 이 노동자의 목숨을 뺏어갔습니까? 누가 이 택배 노동자를 고단한 삶으로 만들었습니까? 누가 이렇게 새벽부터 싸우지 않으면, 새벽부터 일하지 않으면 먹고 살 수 없는 세상을 만들었습니까? 우리 사회는 여러분도 알다시피 1인당 국민소득이 32,000불이고, 그리고 잘 사는 재벌들은 30대 재벌은 자기네 회사에 1,000조에 가까운 돈을 쌓아놓고 있습니다. 우리 사회의 불평등은 너무나 심각해서 세계 1등의 불평등의 나라라고 얘기할 정도로 불평등이 심각한 나라입니다. 그 속에서 이렇게 한 택배 노동자가 저 너무 힘들어요 라고 죽음을 맞이해야 되는 세상, 우리 세상을, 이것을 노동운동이 바꿔야 됩니다. 근데 이 세상을 주무르고 있는 것은 바로 정치이기 때문에 우리 노동운동이 정치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그 정치가 잘 되도록 얘기하는 것, 이게 우리의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요즘 많은 장면들을 보고 신문들을 보지만 가장 우리 눈에 많이 들어오는 것은 작업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 소위 산재 사망자들의 문제입니다. 우리는 영국보다 20배가 더 많이 죽습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몇 등? 10등쯤 사는 나라입니다. 세계에서 10번째로 잘 산다라고 큰 소리치는 나라이지만 세계에서 노동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가 제일 많은 나라, 1년에 2,000명이 넘게 죽는 나라, 미군이 아프가니스탄에서 18년 동안 죽은, 전쟁에서 죽은 미군 전사자보다 1년 동안 우리나라의 작업 현장에서 죽는 노동자들이 더 많습니다. 얼마나 창피한 일입니다. 어떻게 했길래, 우리나라의 법은 어떻게 돼 있길래 이렇게 수많은 사람이, 수많은 노동자가 출근은 했지만 퇴근을 못하는 나라를 만들었을까요? 그래서 우리는 머리띠 동여매고 중대재해처벌법을 만들으라고 국회에 가서 얘기를 합니다. 왜? 그 사망자를 줄일 수 있는 것은 법이기 때문에, 그 사망자가 나면 사용자를 엄벌에 처한다고 하면 아마 돈 있는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절대로 죽지 않도록 온갖 안전장치를 하겠죠. 그런데 그런 법들이 없다면, 사람이 죽어나가면 벌금 좀 내고 만다면 그냥 그렇게 안전시설도 없이 가는 거죠. 그래서 법을 만들어야 되는 거고, 그 법을 만드는 것은 국회이고, 그 국회가 하는 일은 정치입니다. 우리가 산재 사망자를 줄이라고 사용자에게 아무리 얘기를 해도 사용자 입장에서 법에 사람이 죽어도 아무 피해가 없다면 이윤만을 추구하는 사용자 입장에서 누가 노동자의 사망을 줄이려고 하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정치가 중요하다고 얘기하고, 노동운동이 세상을 바꾸려면 노동자와 정치가 어떻게 연결되는지를 고민을 많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노동자 정치에 대해서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 이런 말을 쓰기 시작합니다. 왜? 우리가 정치적으로 힘을 갖자. 그래서 노동자 정치 세력화라는 것은 종국적으로는 그런 생각, 노동자가 중심이 되고 인간이 중심이 되고 함께 사는 세상을 펼쳐갈 수 있는 정치를 하기 위해서 그런 정치 권력을 한번 잡아보자, 그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가져보자 라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를 가지고 노동자들이 정치적 사회적인 힘을 키워가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우리가 대통령을 하겠다라고 하는 것도 정치지만 거기까지 가는 동안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국가 권력을 획득하는 것이지만, 그리고 정치사회적으로 결집된 힘을 행사하는 것이고, 또 궁극적으로는 정당으로 결집하는 것이 정치 세력화라고 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 정치 세력화라고 하는 것은 아주 다양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한번 보시면 됩니다. 우리는 이게 96년도의 장면인데요. 96년도에 국회에서 노동법을 개정했습니다. 그래서 날치기로 통과시켜서 노동자들이 예를 들면 정리해고를 마음대로 할 수 있고, 또 하청 노동자인 근로자 파견자를 마음대로 쓸 수 있도록 그렇게 법을 개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이 화가 나서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이게 1996년과 97년에 총파업을 했던 그 장면입니다. 때로는 노동자들이 투쟁 그 자체가 정치적 활동이 될 수 있습니다. 뭐 때문에? 우리가 파업을 해서 너네가 이 법을 이렇게 만들면 우리는 힘으로 이것을 해내겠다, 이렇게 주장하는 것도 정치입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노동조합이 열심히 투쟁하는 것도 정치,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 지점이 있습니다. 이런 장면들도 마찬가지죠. 양대 노총이 공공부문과 금융부문이 총파업을 벌임으로써 공공부문의 제도, 금융부문의 제도를 바꿔달라고 투쟁을 통해서 정치를 요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또 이런 방식도 있습니다. 이렇게 정의당과 공공운수노조가 정책협약식을 맺어서 우리가 요구하는 것이 이거기 때문에 정의당이 이걸 좀 해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해주면 우리가 정의당의 힘을 좀 보태주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책협약을 체결하고 우리가 원하는 방식으로 해줄 것을 당에게 요구하는 것, 이것도 정치활동입니다. 한국노총과 새정치민주연합도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것도 한편으로 보면 정치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또
노동자들이 직접 국회의원이 되자. 그래서 4.13 총선 때 노동자들이 후보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돼서 나중에 국회 가서 우리에게 필요한 법들을 그 국회의원을 중심으로 만들어 보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노동자들이 직접 후보로 나가서 국회의원이 되게 하는 방식도 있습니다. 또 이런 방법도 있죠. 이것은 민주노총이 국민승리를 만들고 대통령 후보로 권영길 후보를 내고 그리고 나서 민주노동당을 창당한 겁니다. 즉 언제까지나 원래 있던 정당에다가 정책협약해주고 국회의원 한두 명 뽑아서 할 게 아니라 우리 노동자들이 아예 당을 만들어서 힘을 결집해서 노동자들에게 필요한 정책, 법, 제도를 일상적으로 한번 해보자라고 하는 것도 이것도 정치입니다. 이래서 정치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습니다. 꼭 당을 만들어야만 되는 것은 아니지만 이런 여러 가지 방식으로 우리는 노동자 정치라고 하는 것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민주노총도 일찍부터 선언과 강령에서 노동자의 정치, 경제, 사회적 지위를 향상하기 위해서 그리고 두 번 강령에서는 우리는 노동자 정치 세력화를 실현하겠다. 이런 것들을 선언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을 선언하고 노동자 정치를 앞으로 어떻게 할 것인가를 고민을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몇 가지 일들을 하게 됩니다. 예를 들면 노동자 도시 울산이라는 데가 있는데요. 이 울산의 울산 동구인데요. 이게 울산 동구의 선거 결과입니다. 13대인 1988년부터 노동자들이 생각했어요. 야, 여기는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동네인데 그러면 노동자들만 나서서 표를 찍으면 당연히 노동자 국회의원이 나올 거고 그럼 그 국회의원이 국회 가가지고 국회의원이 되면 우리를 위한 법을 만들어줄 거 아니냐. 그러니까 노동자들이 제일 밀집해서 살고 있는 이 울산 동구에서 우리가 국회의원을 한번 내보자 라고 해서 당을 만들기 전에 일단 국회의원을 한번 출마를 시켰습니다. 그래가지고 13대부터 노동자 후보가 계속 나왔는데요. 13대부터 17대까지 무려 5번을 한 사람이 국회의원을 하게 됩니다. 이름 보시죠? 정몽준. 노동자들이 제일 많이 사는 곳에 거기는 노동자의 막대기만 꼽아놔도 노동자가 국회의원 되는 것이 손바닥 뒤집기처럼 쉽다는 곳입니다. 노동자와 그 가족들이 노동자를 찍으면 되니까. 그런데 뜻밖의 정치에서 그 수많은 노동자들이 누굴 찍었어요? 그 회사의 사장을 찍었습니다. 사업장에서는 야, 이 사장아, 우리 월급 올려줄라, 너네 사장 나쁜 사람이다, 정몽준 사장 나쁘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정치에서는 왜 이 사람을 뽑았을까? 정말 웃기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은 국회에 가서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안 됩니다라고 하는 그 법이 만들어지면 손을 들까요, 안 들까요? 틀림없이 노동자들의 해고는 정당하다라는데 투표할 겁니다. 사장이니까. 웃기지 않아요. 노동자들이 노동자 해고는 상관없다라고 투표해 줄 사람을 뽑는 거죠. 그리고 사업장에서는 어떻게 해요? 임금 올리겠다고 머리띠를 묶는 거죠.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실제로 98년 2월 달에 정리해고법이 통과될 때 정몽준은 정리해고법을 찬성합니다. 그리고 그 법이 통과된 것을 근거로 해서 98년 2월 달에 통과된 그 법을 근거로 98년 8월 달에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에게 5천 명이 한꺼번에 정리해고를 당합니다. 그 정몽준 누가 뽑았다고요?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뽑았습니다. 그 뽑은 노동자들이 뽑은 국회의원은 정리해고가 정당하다라고 해서 투표를 하는데 그러고 나서 그 결과로 5천 명이 해고되고 나니까 1998년 8월 달에 현대자동차 노동조합은 정리해고 철회를 위한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말이 됩니까? 웃기죠. 자기들이 뽑은 국회의원은 정리해고법을 통과시키고 그걸 막겠다고 노동자들은 다시 총파업을 하고 그때 정말 노동자들은 정치의식이 너무 형편없다 이렇게 생각한 거죠. 그렇게 해서 총파업을 했지만 결국 그 싸움에서 지고 5천 명이 해고됐습니다. 그리고 그 싸움을 했던 수많은 노동조합 간부들은 감옥에 갔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노동자들이 손가락질을 했습니다.
현대자동차 노동자들 정말 웃기는 사람들이다. 그리고 나서 98년에 그 일이 났고 나서 2000년에 다시 국회의원 선거가 또 왔습니다. 또 정몽준이 출마했어요. 그때 출마해서 정몽준에게 이제는 더 이상 속지 말자라고 해서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을 역임했던 이가병 후보가 민주노총 위원장 출신으로 붙었습니다. 또 졌잖아요. 61대 35로 또 졌습니다. 그런 정리해고 총파업 사태까지 겪고 나서도 여전히 노동자들은 그렇게 노동자들이 제일 밀집된 지역에서 사장을 국회의원으로 뽑았습니다. 여러분, 교육공무직 조합원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은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이 어리석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은 평상시에 누구에게 투표하십니까? 사업장 내에서 비정규직의 정규직, 그 다음에 공무직의 법제화를 주장하지만 공무직의 법제화에 대해서 반대하는 정당에 투표를 하면서 그러면서 공무직의 법제화 투쟁을 혹시 안에서 하는 적은 없으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이라는 게 결국 정치적으로 결정되는 건데 정치할 때는 국민의힘이나 민주당 같은 보수 정당에 투표하고 그리고 투쟁할 때는 교육공무직 법제화를 요구한다면 현대자동차 노동자들과 무엇이 얼마나 다르겠습니까? 그래서 노동조합이 정치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깨달으셔야 됩니다. 아까 보셨던 장면인데요. 96, 97년에 노동법 개정 총파업 투쟁을 했습니다. 이때 근로자 파견법이 통과되고 노동자들에게 악법이 통과됐습니다. 그래서 총파업을 했어요. 총파업을 하고 나니까 그러고 나서 워낙 총파업이 컸어요. 그래가지고 이때는 사업장의 임금 때문에 한 게 아니라 모든 민주노총 조합원들이 국회에서 통과된 저 노동법, 계약된 노동법을 철회하지 않는 한 우리는 모두 끝까지 총파업하겠다 해서 96년 12월부터 내리 총파업을 하게 됩니다. 결국 당시 대통령이 김영삼이었는데요. 김영삼이 텔레비 앞에 나와서 대국민 사과 연설을 하게 됩니다. 국민 여러분, 노동자 여러분 잘못했습니다. 우리가 국회에서 날치기 통과시킨 것에 대해서 사과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법을 다시 고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노동자들은 만세를 불렀습니다. 우리가 이겼다. 우리가 투쟁을 통해서 이 정치적인 투쟁을 통해서 국회에서 통과된 법을 완전히 무효로 만들었다. 승리했다라고 하고 다시 노동 현장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놓고 나서 국회로 다시 그 법을 고치겠다라고 약속하고 갖고 가서 다시 국회에 임시국회를 열어서 논의를 했는데요. 그 결과는 세 줄인가 네 줄 고치고 사실상 전혀 변하지 않은 대로 또 그대로 통과시켰습니다. 노동자들이 화가 났죠. 또 총파업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이미 2달 가까이 총파업을 했기 때문에 투쟁의 여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열심히 투쟁해서 승리했지만 결과적으로 우리가 일상적으로 이루어지는 정치, 이 정치 구조에 노동자들이 일상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힘을 갖지 못하면 투쟁에서 승리해도 패배할 수가 있겠구나 라고 하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이처럼 울산의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의 국회의원 선거에서 패배를 보거나 아니면 96, 97 노동법 개정 투쟁에서의 패배를 인식하면서 이제 이래서는 안 되겠다라고 해서 그때부터 민주노총이 본격적으로 나서기 시작하면서 결심을 하게 됩니다. 우리가 정치를 하자. 그러려면 우리가 그냥 선거에 국회의원을 내보내는 것이 아니라 노동자들이 중심이 되고 노동자들의 이익과 노동자들의 삶과 그리고 보다 인간다운 세상을 만들기 위한 그런 정치운동, 정당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당을 만들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도 이 표가 나와 있습니다만 노동운동이 한 10년 정도 지나가니까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에는 사업장에서 임금을 올려서 조금씩 좋아지기 시작했는데 이제 정부나
또 돈 가진 이 자본가나 사용자들이 알았어 하더니 세상을 바꾸기 시작한 거예요. 더군다나 IMF가 왔기 때문에 IMF를 빌미로 해서 비정규직을 양산하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이 비정규직이 이렇게 늘어나는 이유는 결국 뭐 때문에 늘어나요? 법 때문에 늘어나는 겁니다. 그럼 법을 막아야 되는데 사업장이 법을 막는다고 파업할 수는 없는 거죠. 이렇게 한국 사회에 전체적으로 사회를 바꾸고 세상을 요리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노동운동이 점점 힘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아까 얘기한 현대자동차의 사례, 그리고 9697의 노동법 개정투쟁의 사례, 그리고 점점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환경을 보면서 이제 우리가 정치를 좀 해야 되겠다라고 하면서 민주노동당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게 됩니다. 바로 이렇게 국민승리로부터 민주노동당까지 가는데 3년이 걸렸는데요. 이렇게 해서 결국 민주노동당이 등장하게 되고 민주노총은 이때 힘을 가지고 이 민주노동당 창당을 직접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체 노동자들이 앞으로는 민주노동당을 중심으로 해서 세상을 바꾸자 이렇게 결의를 하고 전 조합원들이 열심히 민주노동당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세상은 굉장히 많이 변화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게 이제 그 표인데요. 국민승리부터 시작해서 민주노동당으로 해서 쭉 와가지고 현재 우리나라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처음에 민주노동당만 있을 때는 잘 나갔는데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치면서 변화되고 이러다 보니까 이렇게 진보정당 혹은 노동자들의 입장에 서 있는 당이라고 하는 게 이렇게 6개나 생겨났습니다. 당은 6개로 늘어났지만 민주노동당 혼자 있을 때보다 훨씬 더 힘이 줄어들어 있는 상태가 되었기 때문에 노동자 정치가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 돼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그렇지만 세상이 너무나 현재 어렵고 아까 얘기한 비정규직과 정규직이 싸우도록 만드는 정치, 택배 노동자가 과로사로 죽게 만드는 정치, 그리고 세계에서 가장 많은 산재 노동자가 사망하는 정치, 교육공무직이 그렇게 그동안 요구했지만 여전히 학교의 성원으로서 정확하게 인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아직도 못 만들고 있는 현실, 이 모두는 정치에서 벌어지는 거죠. 민주노동당은 바로 그런 것들을 극복하기 위해서 노력을 해왔고요. 그래서 실제로 민주노동당이 활동하는 기간에는 이렇게 많은 부분에 있어서 성과를 냈었습니다. 의석이 10석도 되고 8석도 되고 또 작을 때도 있었지만 그래도 진보정당이 힘을 가지고 이런 많은 역할들을 해왔던 것이죠. 지금 우리에게 교육공무직과 함께 할 수 있는 진보정당이 있다면, 노동자 정당이 있다면, 그리고 그 정당이 과거의 민주노동당처럼 힘이 셀 수 있다면 저는 교육공무직 법제와 같은 운동은 바로 해결될 수 있는 운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민주노동당이 했던 그런 일들입니다. 이제 여러분들이 바로 이런 고민 속에서 노동자 정치가 그래서 필요하구나. 나는 이제 현대자동차 노동자들처럼 사업장에서는 임금을 요구하고 정치적으로는 국민의힘을 찍거나 정치적으로는 민주당을 찍는 그런 것을 이제는 하지 말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결심을 오늘 교육을 받으시면서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교육공무직 조합원들도 노동자 정치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시작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려면 우리가 노동운동과 관련해서 노동조합이 세상을 바꾸기 위해서 고민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잠깐 현재 세상이 어떤지, 우리가 지금 어떤 조건에 있는지를 잠깐만 살펴보도록 할게요. 현재 여러분들이 신문에서도 많이 보지만 우리 신문에 나오는 전체 내용들, 또 변화하는 세계, 그리고 변화하는 한국 사회에서 가장 중요하게 거론되는 몇 가지들을 보면 첫째, 환경과 생태 문제가 많이 얘기가 되죠. 그 다음에 사회적 양극화와 불평등, 또 이 자본주의 체제라고 하는 것이 자체가 옛날처럼 고성장이 어렵기 때문에 일자리가 쉽게 나타나지 않는 장기적인 저성장 체제가 될 수밖에 없다라는 얘기들을 하고 있어요. 또 뿐만 아니라 요즘 들어서는 특별히 노인 문제가 어떻고 또
젠더 문제가 어떻고 뭐 이런 전체적으로 세계가 이런 문제들이 이제 중요한 이슈가 되죠. 여기다가 4차 산업혁명과 이 인공지능이라고 하는 문제가 부딪히기 시작하고 있죠. 이런 여러 가지 문제들이 한국 사회에 또는 세계적으로 변화가 오고 있는데요. 다 살펴보기는 어렵고 몇 가지 지점만 한번 볼게요. 먼저 환경과 생태와 관련해서 보면 얼마나 심각한 상황인지 한번 보세요. 현재 세계 상위에 1%의 부자들은 6천만 명밖에 안 되는데 탄소 배출량은 세계의 50% 인구인 30억 명, 하위 50%의 2배를 6천만 명이 배출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지구가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고 있고 그것을 하는 사람들은 부자이고 그 고통과 피해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이 지게 되는 사회에 살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에 이제 코로나 문제가 닥쳤잖아요. 이 코로나는 왜 닥쳤어요? 환경과 생태 문제가 결국 인류에게 질병을 가져오고 있는 거예요. 옛날에는 예를 들면 동물들이 사는 곳과 인간들이 사는 곳이 좀 나눠져 있었는데 아까도 얘기한 것처럼 이윤을 중심으로 세상이 돌아가다 보니까 전 세계의 모든 지역을 개발하기 시작하고 이러면서 결국 인간이 사는 곳과 동물이 사는 곳이 이제 구분되지 않고 겹쳐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우리가 듣도 보도 못한 질병들이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문제는 환경과 생태 문제이기도 합니다. 근데 실제로 그렇게 환경과 생태 문제가 시작되니까 여기 보셔서 아시겠습니다만 금융위기 때보다 코로나 위기의 노동시장이 10배나 더 악영향을 미쳤다라고 ILO 보고서가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난 한 해만 2억 5천만 명의 일자리가 감소됐다라고 하는 보고가 나오는데 더 나쁜 것은 그나마 괜찮은 정규직 숙련 직종은 일자리가 별로 줄지 않았는데 오히려 저숙련 직종에서는 일자리가 10%나 줄었다고 얘기를 하잖아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환경과 생태의 위기가 오면 못 사는 사람들, 비정규직, 영세 노동자 이런 사람들의 피해가 훨씬 더 크다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됩니다. 또 코로나가 오니까 원격 근무가 많이 나서 이제 4차 산업과 이런 것들이 생겨나면 집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늘어날 거다 이런 얘기를 하는데 실제로 그 통계를 봤어요. 특히 이제 코로나가 왔기 때문에 4차 산업혁명이 조기 시험대에 올랐는데요. 원격 근무의 비중은 전문직과 고임금은 원격 근무를 할 수 있는 조건이 됐지만 오히려 이 하위 소득층에서는 불과 10%만이 재택근무가 가능한 것으로 나타났죠. 무슨 뜻이에요? 이렇게 4차 산업이 오게 되면 결과적으로 못 사는 노동자들은 일자리를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여기서 또 확인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처럼 환경과 생태 문제를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건가? 근데 그거를 교육공무직 노동자들이 나서서 환경과 생태를 단체 협상으로 해결하겠어요? 안 되는 거죠. 결국 정치적으로 탄소 배출을 줄이는 법을 만들어야 되고 그 법을 만들어서 환경을 지키는 것이 곧 교육공무직의 일자리를 지키는 것과 같은 문제가 되는 거죠. 근데 그것은 어떤 영역이에요? 정치의 영역이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또 불평등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의 불평등을 보면 이제 전 세계적으로 보면 지난 30년 동안 세계 상위 1%의 연간 소득 증가액이 하위 10%에 비해서 182배나. 그러니까 부자는 더 엄청나게 부자가 된다라는 뜻입니다. 2015년 처음으로 세계 상위의 1%가 나머지 99%보다 더 부자라고 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된 거죠. 이만큼 불평등이 심각한 상황입니다. 우리 사회만 봐도요. 비정규직이 1000만 시대고 최저임금 이하 노동자가 330만이고 사회복지 지출도 우리나라는 OECD 평균의 반밖에 되지 않고 국민연금 가입률을 보더라도 정규직은 대체적으로 다 가입돼 있지만 비정규직은 불과 32%라는 거죠. 상위 1%의 주택 소유가 1인당 6.7채, 7채를 갖고 있는 방. 그래서 부동산 문제가 또 심각해지고 있고요. 신규 주택이 40%는 상위 10%의 집부자가 다 가져갔다라고 하는 이런 통계들을 보면 사회적 불평등이 얼마나 심각한지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통계도 있어요.
19년에 상위 0.1%의 소득을 전부 합쳤더니 36조인데 하위 26%의 소득이 똑같은 거죠. 즉 2만 명의 소득과 우리나라 인구 627만 명의 소득이 같다라는 뜻입니다. 얼마나 불평등이 심한 나라예요. 이걸 어떻게 정리하겠어요? 그래서 우리는 예를 들면 부동산에 세금을 내야 된다라고 하는데 최근에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민주당이 부자들에게는 감세를 해주고 집 많이 가진 사람들에게 세금을 더 물려야 된다라고 국민들이 아무리 얘기해도 민주당이 이번에 부동산 특위에서 내는 법안은 오히려 부자들에게 감세가 되는 그런 법안을 제출하고 있잖아요. 그런 민주당에게 우리가 예를 들면 정치적으로 우리의 미래를 맡길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야죠. 정치적으로 힘을 가져야 민주당이 우리가 이런 걸 잘못하면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이 우리를 전부 안 찍을 거야. 이게 정치적 힘이고 정치 세력화인데요. 그들이 생각할 때 우리가 아무리 이런 걸 해도 이 교육공무직 조합원들은 민주노총 조합원들은 한국 사회 노동자들은 사업장 내에서 임금 교섭이나 임금 투쟁할 때는 머리띠를 매지만 세상을 바꾸는 것에 대해서는 아무 관심도 없다. 이러면 마음대로 하겠죠.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세력화가 되고 정치적 힘을 가져야 되고 정치적인 인식을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현재 우리나라가 이렇게 돼 있습니다. 세계 경제 규모는 10위권이고 그리고 1인당 국민소득은 32,000불이나 되고 그런데 30대 기업의 사내 유보금은 950조나 되는 나라이죠. 겉으로 보면 멀쩡한 나라인데 안으로 들어와 보면 청년 실업 25%, 이거 누가 만들 거예요? 누가 바꿀 수 있냐? 정규직이 1000만이 넘어서고 노동은 양극화돼 있고 세계에서 제일 긴 노동시간을 갖고 있고 특히 여성 노동자는 특별히 남성 노동자에 비해서 64%밖에 평균 임금을 받지 못하고 있는 이런 사회에 살고 있는 거죠. 아까 말씀드렸지만 산재율과 사망 만인율은 1등인 나라이고 거기다가 4차 산업혁명과 플랫폼 노동자, 택배 노동자, 배달 노동자들의 문제는 점점점 심각해지고 있죠. 4대 보험도 들을 수 없는 4대 보험의 적용 대상도 아닌 이 플랫폼 노동자들은 갈수록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것을 바꾸는 것 정치인 거죠. 이것이 바뀌어야 여러분들의 삶도 바뀌는 거죠. 그런데 노동운동은 어떤가요? 노동운동은 정규직 중심의 운동이다가 무늬만 산별노조고 이제 사업장 내에서 내 임금만 올리면 된다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러다 보니까 점차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민주노총 노동조합은 지네 임금만 올리고 세상은 남몰라라 하고 있다라고 하는 비판을 듣고 그래서 기종노조라는 얘기를 듣게 되기도 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 안 되잖아요. 노동운동은 아까 맨 처음에 얘기했지만 세상을 바꿀 책임을 갖고 있는 조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측면에서 노동자들이 한편으로 노동운동에 대한 방향을 분명히 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그것을 보완하고 세상을 바꾸는 데 힘을 쏟기 위해서 노동자 정치운동을 보다 책임 있게 해야 되는 그런 조건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교육공무직은 어떨까요? 교육공무직은 우리 법제화 투쟁하고 있어요. 그래서 19조 또는 20조, 23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교육공무직이 학교의 성원으로서 분명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법안 제출을 계속하고 있고 작년에 여러분들이 이것을 서명까지 해서 법안이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계속 밀어붙이고 있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을 하고 있잖아요. 만약에 우리 노동자들의 주요한 정당인 진보정당이 교섭단체가 되고 힘 있는 정치 세력이 있다면 그러면 얼마나 쉽겠어요. 근데 이것을 그렇게 하지 못하니까 투쟁으로만 돌파를 해야 되는 거죠. 근데 투쟁으로 돌파하고 우리 조합원들의 힘으로 일정하게 끌어올릴 수는 있지만 96, 97 노동법 개정 투쟁에 보다시피 투쟁에서 이기더라도 결국 최종적으로 결정하는 건 정치잖아요. 국회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우리가 정치적인 힘을 강하게 가져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해 봤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무엇을 할 것인지 이제 우리는 어떤 고민을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무엇을 해야 할 것인지 한번 같이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열심히 투쟁을 하고 있는데 이게 정말 법제화가 되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 건가?
교육공무직이 어떻게 하면 정치운동을 할 수 있을 것인가 라고 하는 고민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노조를 하면서 법제화라고 하는 문제가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이게 한편으로 투쟁해서 무슨 교육청하고 무슨 교섭을 하거나 아니면 학교하고 교섭을 한다고 해서 풀리는 문제가 아니라 국회에서 정리가 돼야 되는 정치적인 문제잖아요. 그럼 정치적 힘을 가져야 되는데, 그럼 앞으로 교육공무직 노조는 어떻게 정치활동을 시작할 건가라고 하는 것을 같이 고민해 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먼저 교육공무직 노조가 노동자 정치운동을 시작하려면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깊이 이해하셔야 돼요.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사업장 내에서 나의 조건을 바꾸기 위해서는 세상이 같이 바뀌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노동운동은 단순히 나의 사업장의 근로조건만을 바꾸면 장땡이다, 이렇게 운동을 해서는 절대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뀌지 않아요. 즉 노동운동은 세상을 바꾸는 운동이기 때문에 나는 내 사업장의 임금이나 근로조건도 바꿔야 되겠지만 사회 정치적 제도도 바꿔야 되겠다. 그리고 그것이 노동운동이고 교육공무직 노조가 할 일이다 라고 하는 노동운동의 방향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인식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게 여러분들이 정치운동을 시작할 때 가져야 될 첫 번째 여러분들의 생각이고 여러분들의 고민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로는 틀을 갖춰야 돼요. 나 이제부터 정치활동 할래, 이렇게 한다고 해서 교육공무직 노조가 정치운동을 시작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각각의 정치위원회 같은 걸 만들어야 되는 거죠. 제가 알기로 여러분들이 지역마다 정책위원회를 만들었는데 정치위원회라는 말을 쓰는 것도 부담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중앙에는 정치위원회를 만들긴 했지만 왜 노동자가 정치하면 안 되나, 이런 생각을 못 하시는 것 같아요. 저는 교육공무직 노조가 이제 지역마다 구체적으로 정치위원회를 만들어서 노동자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이고, 교육공무직이라고 하는 4만 조합원이 정치활동을 모두 힘있게 한다면 얼마나 큰 힘이 되겠어요. 이제 그런 측면에서 노조 내에 이러저러한 일을 위한 투쟁도 열심히 하지만 세상을 바꾸고 그리고 교육공무직의 근본적인 삶을 바꾸기 위한, 세상을 바꾸기 위한 정치를 어떻게 할 것인지를 고민하기 위해서 정치위원회와 같은 틀들을 이제 구축하는 작업을 시작해야 한다, 이런 거고요. 세 번째는 정치운동이라고 하는 게 단순하게 교육공무직의 조합원 4만 명만 갖고는 못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교육공무직 노조가 이제는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학교에서 세상으로라고 하는 구호를 갖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공무직 노조가 세상에 있는 다른 노동자들과 또는 다른 부문에 있는 사람들과, 그게 환경 생태운동을 하는 사람들과 지역의 주민들과 이렇게 사회 연대운동과 지역운동을 포움을 넓혀서, 그렇게 되면 그 자체가 정치적 힘이 되거든요. 그래서 안에서 임금투쟁만 하는 게 아니라 이렇게 사회 연대운동과 지역운동으로 확산해가는 활동을 앞으로 해야 되고, 그걸 누가 해요? 2번에서 말씀드린 틀을 통해서 그런 일들을 하는 사업들을 만들어내셔야 할 거다. 그리고 이제 네 번째로는 진보정당 운동에 대한 참여를 시작하셔야 돼요.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들하고 같은 직종인 학교 비정규직 노조가 특정한 정당을 중심으로 활동하는 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다소 비판적일 때도 있잖아요. 너무 지나친 거 아니냐. 정치운동이 너무 지나쳐서 문제죠. 문제이긴 하지만 그렇다고 그렇기 때문에 안 한다, 이것도 문제예요. 그래서 저는 여러분들이 앞으로 진보정당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힘을 좀 싣고 그 진보정당이 의회 내에서 더 강력한 힘을 가질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공공운수노조는 기본적인 정치 방침이 있어요. 공공운수노조의 조합원들은 가급적이면 진보정당 중에 하나의 당원이 되는 그런 운동을 시작하자. 그래서 진보정당 운동 전체를 키워서 의회 내에서 정치적 힘을 진보정치가 갖도록 하자. 그래서 민주당이나 국민의힘 같이 겉으로는 위하는 척하지만 결정적인 순간에 노동자에게 등을 돌리거나 결정적인 순간에 부자들의 세금을 깎아주는 그런 정당은 이제 우리가 정확하게 정리하고 진보정당에 힘을 싣고, 그래서 여러분들이 1인 1 진보정당 가입운동 같은 것들을 시작했으면 좋겠다. 마지막으로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내년 지방선거 정치운동에 실험을 시작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은 각 지자체별로
교육공무직에 대한 여러 가지 것들이 결정되는 구조가 있어요. 교육청과의 관계도 그렇고 지방정부와의 관계도 그렇습니다. 근데 지방정부를 움직이는 건 누가 움직여요? 지방의원들이 움직이는 거고, 그 지방의원들을 누가 뽑아요? 국민들이 뽑고 지역 주민들이 뽑습니다. 언제? 내년에. 그러면 우리 교육공무직의 조합원들이 의회에 직접 진출할 수도 있고, 또는 그 지방선거에 힘을 가지고 이러이러한 내용들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 지원하고 지지하면서 그런 정치적 힘을 키우기 위한 대책을 내년 지방선거에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죠. 직접 후보로 출마하는 방법도 있고, 우리들이 힘을 모아서 진보정당을 지지하고 그 진보정당이 지역 정치에서 일정한 힘을 갖게 만들므로써 내년 지방선거에 교육공무직을 책임 있게 지켜줄 수 있는 그런 정치 세력을 키우는 것도 중요하겠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아시겠죠? 노동조합의 힘으로 열심히 투쟁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 투쟁과 함께 세상을 같이 바꿔나가는 노동자 정치운동도 함께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한 때입니다. 교육공무직 조합원 여러분, 그동안 노동조합과 정치하면 조금 거부감도 있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이제 본격적으로 노동자들이 정치 문제에 대한 관심을 좀 갖고 고민했으면 좋겠습니다. 당장 코앞에 다가온 교육공무직 법제화 투쟁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정치의식, 정치활동이 이제는 시작되었으면 좋겠다는 바람입니다. 교육공무직 조합원들, 그리고 이제 1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지고 그동안 해왔던 활동을 발판으로 삼아서 이제 정치활동에도 가장 분명하고 또 가장 훌륭한 활동을 하는 노동조합이 되시기를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